최근 어느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쓰는 이 나라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제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듣는 글로벌 무역과 기술혁신 수업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도 이 수업이 흥미로웠지만 오늘은 특히나 인상 깊은 강의가 있었답니다. 교수님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브랜드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대답을 했죠. 저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TV가 삼성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세탁기 시장에 주목하셨어요. 세탁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품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최근에는 세탁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조기 시장까지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LG전자의 히트펌프 건조기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 건조기의 단점이었던 전기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스크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설치된 세트 제품의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 한국 제품의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 AI 기능을 탑재해 세탁물의 종류와 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건조 과정을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얼마 전 우리 집에 새로 들여놓은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생각났어요. 확실히 이전에 쓰던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거든요. 특히 건조기의 경우 겨울철에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느라 고생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깔끔하게 건조된 옷들을 바로 옷장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의 최신 평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상위 10개 제품 중 8개가 LG전자 제품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삼성전자의 제품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력과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교실 안은 점점 더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메리는 최근에 부모님 댁의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귀를 쫑긋 세웠죠.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세탁기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시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교실 뒷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나였죠.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날의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가전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를 넘어서 국제 무역과 정치적 관계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미국의 한 유명 가전제품 리뷰어가 실제로 진행한 비교 실험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교실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모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오늘 수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유명 리뷰어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4개의 다른 브랜드 세탁기를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LG와 삼성의 한국 제품, 미국의 브랜드, 그리고 중국의 브랜드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 실험은 지난해 실시된 것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 테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았죠. 영상은 다시 재생되었고 3가지 테스트가 차례로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는 48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였는데 놀랍게도 한국 제품들만이 끝까지 정상 작동했어요. 중국 제품은 18시간 만에 멈췄고 미국 제품은 32시간을 버티다가 과열로 정지했다고 해요. 두 번째 테스트는 과적 상황에서의 성능 테스트였어요. 이불과 청바지, 수건을 한꺼번에 넣고 돌렸는데 한국 제품들은 거의 소음도 없이 완벽하게 세탁을 마쳤답니다. 반면 다른 제품들은 심한 진동과 소음을 내며 겨우 작동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다시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이를 이뤄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터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탁기의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제품들은 인버터 DD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직접 구동 방식으로 기존의 벨트 구동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유수의 호텔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두바이의 버즈알 아랍, 파리의 리츠, 뉴욕의 플라자, 호텔 등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들이 LG와 삼성의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구비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제품과의 비교 부분이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추월에 성공했죠. 현재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 제품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의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LG와 삼성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품질과 기술력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속에 이렇게 많은 기술과 혁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해 보였죠. 하지만 이날 수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화제를 돌리셨고 그때부터 교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남아시아의 기후적 특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유명한 동남아시아는 세탁기가 단순한 가전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설명하시며 왜 세탁기가 필수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옷이 쉽게 젖고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세탁을 해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세탁기의 성능과 내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세 국가 모두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태국의 경우 LG전자가 세탁기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 소비자들이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의 한 주부였는데 그녀는 10년 넘게 같은 LG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매일 여러 번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구성이 바로 한국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운 날씨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환경, 그리고 잦은 스파이크성 전압 변동이 있는 전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필리핀의 사례였어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세탁기들은 거의 고장 없이 작동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세탁기의 특별한 기능들을 설명하셨어요. 열대성 기후에 맞춘 항균 코팅, 습도 조절 기능, 그리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에도 제품을 보호하는 특수 회로 등이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앉아있던 친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아 보였죠. 교수님은 친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제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교수님, 저는 태국 사람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최근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들이 철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센터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철수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친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셨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에서 한국 가전제품들이 보여준 놀라운 내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서비스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한 태국 소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2010년에 구입한 LG 세탁기가 아직도 첫날처럼 작동한다고 하네요. 교수님은 태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한국 제품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죠. 현재 태국에서는 새로운 한국 가전제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 시장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5년 된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7년 된 LG 세탁기가 신품 가격의 1.5배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이나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가정들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큰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소비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20년 동안 써온 LG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샀지만 3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절반이나 되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어서 더 심각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중국산 세탁기 사용 중 과열로 인한 화재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탁 도중 갑자기 도어가 열리면서 온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품들이 현지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소비자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의 전자제품 제조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많은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방콕의 거리 시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가격도 한국 제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순간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인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본 것을 공유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인영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태국의 대형 가전 매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산 세탁기를 구매한 소비자의 67%가 6개월 이내에 불만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 소비량이 기존 한국 제품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고 세탁 시간도 평균 40분 더 걸린다고 해요. 친나가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중국 제품들도 많이 발전했답니다. 교수님은 이때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LG 브랜드의 코인 세탁방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 세탁방들은 예약이 하루 종일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긴 줄이 늘어선 코인 세탁방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국 세탁기로 빨래를 하기 위해서죠. 특히 고가의 의류나 정장과 같은 옷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세탁을 한다고 하네요. 인영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실제로 제 태국 친구도 이런 세탁방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다른 세탁기를 사용하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옷감이 쉽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한국 가전제품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고 관세도 크게 올랐죠. 일부 소비자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해 구매를 시도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서 품질 보증이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나는 이번에도 반박을 이어갔어요. 우리 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 대신 다른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친나 학생, 혹시 본인 댁에서는 어떤 가전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친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저희 집은, 한국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혹시 지금 부모님께 연락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사진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만큼 좋은 공부도 없으니까요. 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답니다. 잠시 후 친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께서 집안 곳곳에 가전제품을 찍어 보내주신 거였죠. 교실의 모든 시선이 친나의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LG 로고가 선명한 세탁기가 보였고
거실에는 큼직한 LG TV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친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이건. 친나가 말을 더듬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친나 학생,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의 부모님께서 제품의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동남아시아의 높은 습도와 잦은 세탁 필요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의 한거리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이 시위는 지난주 방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대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최근 태국의 중고시장 동향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중고 한국 세탁기의 가격이 신품 가격을 웃도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한국 제품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끄시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최근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매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반한 감정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태국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던 200개 이상의 현지 부품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중 30개 업체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직접적인 실직자만 1만 5천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달 발표된 국제신용평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특히 방콕 인근 공단이 받은 타격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공단의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고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식당, 상점, 숙박업소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전제품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의 태국에서 에어컨과 세탁기는 생활 필수품이죠. 이런 제품들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친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술과 신뢰는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력과 소비자 신뢰는 단순한 브랜드 가치를 넘어섰죠. LG전자의 세탁기가 태국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 덥고 습한 기후에서 10년 넘게 고장 없이 작동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갈등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매일 수백만 가구가 세탁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백 개의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국제무역이 단순한 상품의 이동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국제무역 전문가로서 이 점을 항상 명심하길 바랍니다.
무역 정책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세탁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와 사람들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세탁기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태국의 소비자들도 다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가전제품을 쓰지 못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당연스럽게 사용했던 가전제품들을 쓰지 못하자 생기는 불편함을 보니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전제품은 어느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며 다급해집니다. 그리고선 어딘가에 연락을 한 후 그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도대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누구였으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수라장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엘라입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랐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이번 학기에 아시아의 이민 정책과 사회 변화 수업을 듣게 됐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강의실 분위기가 좀 긴장되어 있네요.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예고하신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는 날이거든요. 특히 우리 수업에는 한국 학생과 태국 학생들이 꽤 있어서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죠. 자, 오늘은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최근 한국 법무부의 통계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이 프로젝터로 보여주신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무려 40만 6,709명. 그 중에서 태국인이 35%인 14만 122명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태국인 19만 171명 중 74%에 달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 4명 중 3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리타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고 옆자리에 한국 학생 희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적고 있었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태국인들에 대해 전자여행 허가제 KETA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와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죠. 관광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고 입국 심사도 간소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태국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했고 입국 후에는 건설 현장이나 농촌, 공장 등의 불법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충주에서 적발된 47명의 태국인들도 이런 경로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정보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죠.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가짜 회사를 설립해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자가 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충북 충주시에서 최근 적발된 47명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죠. 이런 대규모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였어요. 니타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통계 자료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하지만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니타,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불법 체류는 단순한 통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한국의 외국인 범죄 통계, 사회보장제도, 악용 사례, 탈세 문제 등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죠. 이런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체류 기간 초과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6개월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주요 범죄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니타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 편파적이에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너무 비인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니타 씨, 제가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희진은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5월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새벽 시간대에 차량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쳤어요. 이 사고로 SUV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했고 임산부를 포함해 운전자 2명과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쳤죠. 특히 임산부는 7개월의 만삭이었는데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게 들통날까봐 피해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경찰이 6개월 동안 쫓았지만 잡히지 않다가 결국 지난달에야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검거됐죠. 니타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희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마약 사건이에요. 해남과 진도 지역에서는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16명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거래했는데 이들의 수법이 정말 교묘했어요.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새벽에 항구로 들어와 불법 거래를 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대요. 심지어 인적이 드문 섬 지역 야산에 재배시설까지 차려놓았죠. 이들은 태국에서 야바라는 약을 국제특송으로 반입했는데 택배 상자 안에 과자나 화장품을 위장해 넣어뒀대요. 경찰이 8개월 동안 잠복 수사를 벌여서 겨우 검거했는데 압수된 무게만 해도 3kg이 넘었고 시가로 따지면 3억 원이래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또 다른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화면에 새로운 사진들을 띄우셨어요. 경찰이 압수한 약들과 재배 현장의 사진이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주의 한 농가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시골 주택가에서 수상한 소리가 난다는 일일이 신고가 들어왔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농가 안에서는 15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판돈 수천만 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들은 평소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주말마다 이런 식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대요. 더 심각한 건 이 돈을 또 다른 불법 체류자들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희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제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더 충격적이에요.
한 태국인 여성이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남성을 강제추행했어요. 피해 남성은 평소처럼 허리 통증 때문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성범죄를 당한 거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죠. 그 여성은 2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마사지업소들을 옮겨다니며 일했대요. 결국 지난달에 서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속이 비인도적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니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그건 극소수잖아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극소수라고요? 희진이 통계 자료를 가리켰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태국인 4명 중 3명이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들어서만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가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어요. 교수님이 이때 개입하셨어요. 두 분 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제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을 보시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어요. 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경찰을 사칭해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르신, 여기 서울중앙지검 김영사입니다. 지금 어르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습니다. 라며 완벽한 한국어로 노인들을 속였어요. 특히 70대 할머니 한 분에게는 무려 5억 원을 가로챘죠. 체포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국에서 방송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요.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범죄 조직의 유혹에 넘어갔고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의 80%를 태국의 본사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적발된 대규모 밀수 조직 사건이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 30여 명이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수입 신고를 위장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이중벽을 만들어서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과 함께 숨겨서 반입했죠. 해경이 급습했을 때 발견된 밀수품의 가치만 50억 원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6개월 동안 무려 8차례나 밀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분석해보니 중국, 홍콩의 범죄 조직과도 연계돼 있었고 한 번 들여올 때마다 평균 30억 원 어치의 물품을 밀수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니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히 보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체류 자격 위반을 넘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니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들만 나열하시면 어떡해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니타 씨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불법 체류자 관리와 단속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들의 응급의료 비용, 각종 사고와 범죄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사회적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하죠. 희진이 이번에는 새로운 자료를 공유했어요. 제가 최근 조사한 바로는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도 심각해요. 보험도 없고 신분도 불법이다 보니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그 비용이 결국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10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들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도망갔대요. 니타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그건 한국 정부가 노동허가를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생각해 보신 거예요? 교수님이 이때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삼성전자는 태국 공장의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LG전자는 방콕 인근의 대형 공장 가동을 중단했죠. 이유가 뭘까요? 희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태국 내 불안정한 노동 환경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죠. 게다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외교적 마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크린에는 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약 5만 명의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류 문화 교류도 급감했죠. 방콕에 있던 한국어 학원 40곳 중 절반이 문을 닫았고 K-팝 공연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니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자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는 것 같았죠. 더구나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가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작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희진이 덧붙였어요. 저는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5년간 태국 내 일자리 10만 개가 추가로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불법 체류 문제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법질서 문제가 아닌 양국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이니까요. 저는 이 토론을 들으며 한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문제가 아닌 양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는 게 분명해 보였죠. 니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태국 사람들 탓으로만 돌리는 거죠? 한국인들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니까 그걸 파는 거 아닌가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건데 이건 한국인들 책임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컴퓨터를 조작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니타 씨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잘 보여줄 것 같네요. 지난 2월 여수 해경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신원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전화했다며 거래 현장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여수 금오도 부근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거래한다는 제보였습니다. 해경은 현지 사투리를 쓰는 형사들을 투입했고 이들은 낚시꾼으로 위장한 채 2달간 잠복 수사를 벌였죠. 스크린에는 수사 과정이 자세히 나타났어요. 형사들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대기하다가 마침내 수상한 거래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새벽 3시경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소형 어선을 이용해 접근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섬 곳곳에 망을 보는 사람을 배치했고 암호화된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거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해경은 그물을 치듯 육지와 해상 양쪽에서 동시에 접근했고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했죠. 이 작전으로
총 12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검거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여수 일대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불법 체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거래는 전혀 없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들은 자국민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판매했고 그 수익으로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사용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구매자들의 명단이 발견됐는데 모두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었죠. 니타 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의 수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니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죠.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진 후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태국 정부는 지금까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난 3년간 한국 정부가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협력을 요청한 횟수가 무려 27회에 달합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단 2회에 불과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셨어요. 올해 초 한국 법무부가 적발한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의 신원 확인을 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신원 확인을 거부했죠. 심지어 이 문제의 사범으로 체포된 자국민들의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브로커 문제입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등 태국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브로커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까지 하죠.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을 단속하는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 태국 현지 뉴스를 봤는데요.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불법 취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외화 획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태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체류 자국민들의 송금액을 잠재적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분류하고 있죠. 불법이든 합법이든 구분하지 않고요. 실제로 태국 정부 측 사람은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인용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매년 수십억 바트의 외화를 송금하고 있다. 이는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하셨어요. 최근 방콕 경찰이 적발한 한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태국 지방 공무원들과 결탁해 위조 서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부터 각종 증명서까지 공문서 위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게다가 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한국 경찰이 태국 내 공급책 검거를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러한 태국 정부의 태도는 결국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철수는 물론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태국 공장 폐쇄로 인해 현지 협력업체 200여 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약 2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어요. LG전자의 방콕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경제 지표를 보여주셨어요. 더 심각한 건 관광 산업의 타격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방콕과 파타야의 호텔들이 문을 닫고 있죠. 이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가
연간 20억 달러에 이릅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이었던 의류 제조업도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큰 타격을 입어 방콕 외곽의 공단들이 점차 텅 비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니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니 자국의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컸나 봐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법 집행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 둘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체류기간 위반 정도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실은 두 나라의 관계와 미래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오늘의 강의는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한 가지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소름이 돋았고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화까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